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볼게요. 뉴욕 증시는 뭐 아침에도 저희가 정리를 했던 것처럼 이 상승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려고 안도시키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멘트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이 이제 자의적으로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뭔가 풀린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황이 되게 재밌었어요. 제롬 파월 의장 멘트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결국에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으로의 해석되는 부분이 조금 더 반응을 해서 어쨌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의장 멘트 안에 뭐 여러 가지 조금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경제 데이터가 협조적이지 않다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데이터들이 나와줄 때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려잡아야 돼. 뭐 이런 취지의 멘트가 나오니까 이때 또 증시가 어제 장중에 바로 또 하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멘트 하고 나서 이제 좀 시장을 달래는 멘트를 했잖아요. 자기 공치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이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멘트를 지난주 FO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 때 했던 그런 표현 똑같이 사용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줬습니다. 요 말 때문에 사실 요 말이 계기가 돼서 시장이 반등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1년 동안 진행을 한 거잖아요. 이 0.75%를 4번 연속 단행을 했고 0.5%포인트 인상 한 번 했고 이제 0.25%포인트 처음으로 하면서 사실상의 속도 조절에 나선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어깨를 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고용 상황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라고 긴축을 이렇게 강하게 1년 내내 진행을 했는데도 고용 시장이 살아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공치사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시장을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증시를 상승 마감했던 멘트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연준이 목표치로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 2%, 2%는 아니더라도 2%대는 달성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이런 멘트까지 날려주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뭐랄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멘트를 잘 보면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 강하게 멘트를 매파적인 멘트를 했던 거를 조금 핵심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야마 잡는다고 그러는데, 주제를 잡았던 거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런 멘트를 자세히 놓고 보면 시장이 멋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사실 매파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 핵심을 잡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 멘트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빨리 사라질 거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쉽게 완화될 거라는 기대는, 이런 기대를 갖는 건 망상이야. 지금 사실 노동시장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게 나와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추가 금리 인상 단행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이런 멘트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금 더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금리 인상 장기화를 선언한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워낙 앞서서 보여줬던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조금 매파적인 입장과 더불어서 이 비둘기파적인 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장은 조금 더 반응을 했던 건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막 반등 랠리 펼칠 건 아니야. 뭐 이런 멘트를 지금 사실 해준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증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막 기대감을 갖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딱 이러니까 지금 매파적인 멘트들도 막 나와줬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지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이 신규 고용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의 긴축 강도가 엄청 빡셌던 것과 비교해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더 때려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지금 예고한 거다. 뭐 이런 멘트까지 날려줬습니다. 이 양반이 CNBC랑 CNN이랑 막 잇따라서 출연해가지고 똑같은 멘트 이런 식의 매파적인 멘트를 날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5.4%까지 기준금리가 인상하도록 나는 강력하게 주장할 거다. 그러니까 이때 멘트가 있었어요. 이게 나는 5.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건데 물론 내 동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매파적인 제임스 블러드와 더불어서 이 매파적인 입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5.4면 지금 높은 거죠. 기준금리 예상치가 지금 5에서 5.25%포인트인데 지금 여기 5.4까지 나와준 거니까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커플 오브 타임스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지금 두세 번 정도까지 우리가 놓고 봐야 되고 사실상 한 세 번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시그널을 지금 안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딱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이 3월에 한번 0.25%포인트 올리고 5월에도 0.25%포인트 올려서 금리를 5.25%에 맞출 거예요. 지금이 4.75잖아요. 그래서 4.75에 다음 달에 0.25 올리고 그 한 번 더 0.25를 올리면 금리 상단이 5.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 5.25에 맞춰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3월, 5월 이렇게 두 번 단행하고 나서 동결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모건 스탠리 전망이 나온 그 근거로서 모건 스탠리가 제기한 거는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아마도 보니까는 5월까지 인상한 뒤에 동결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기에는 금리 최종 상단이 5.25%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얼추 지금 사실 시장의 기대감과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상황으로만 더해져도 우리 입장에선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네, 김크님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도 오늘은 일잔 안 하시고 공부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김순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헤데라가 차트가 좋아요. 일단 차트도 좋고 기본적으로 일단 대기업들이 지금 백업을 해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가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저도 사실 잡으려고 했는데 자꾸 막 딴 거 보고 있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그래프랑 또 몇 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 놨는데 잠깐 이번에는 약간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차트적인 걸 좀 보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로 헤데라를 좀 봤습니다. 헤데라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시기에 지금 아마 오늘 좀 반등했을걸요? 반등했을 건데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만약에 좀 조정받으면은 혹시 뭐 잡을까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헤데라 차트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해외 분석가들도 이런 얘기 한 사람 많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딱 얘기한 게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다음 주, 당장 내일이죠. 내일 밤에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다음 주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다음 주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은 다음 주가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뭐 아래로 빠지든 위로 솟아오르든 아마 다음 주가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 발렌타인데이가 CPI 데이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4일 밤 10시 반에 저희가 어제는 전년 대비로 살펴봤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는 전년 대비보다 지금 전월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는 지금 12월이 마이너스 0.1%였는데 예측치가 플러스 0.5%예요. 예측치대로만 나오면 시장은 빠질 겁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전달 12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 0.5가 된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항상 뭐 예측치라는 게 항상 100% 적중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예측대로 나오면은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PPI가. 이것도 이제 전월치로 좀 보는 게 훨씬 더 시장 상황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12월 달에 마이너스 0.5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측치가 플러스 0.4예요.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측치가 적중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아예 대놓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말을 해놨잖아요.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예측치대로 나와주면 아마 바로 반응할 겁니다. 바로 꽤 강하게 던지는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이번 주에 익절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익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익절 타이밍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뭐 상황 봐가지고 조금 익절할 거는 이번 주 안에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또 데이터가 변수될 게 하나 있으니까 내일까지도 상황을 좀 바라보시는 게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착한 부자님은 단타의 제왕이셨네요. 헤드라 7번 단타를 모두 성공하실 정도면 네, 축하드립니다. 네, 파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양석훈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야, 김크님 100% 수익 보셨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트럭커님, 안녕하세요. 네, 운전 중이시니까, 네,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공매도 세력들이 또 멘트를 날려줬더라고요. 이거 블룸버그가 정리를 한 건데, 공매도와 관련해서 조금 세력급으로 불리는 한 5명인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2명 정도가 조금 직관적으로 멘트를 했길래 가져왔는데 짐 차노스는 뭐 워낙 유명하죠. 월가에서 공매도의 제왕 이런 타이틀도 있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현재 기업들이 정상 수준 대비 50% 넘는 이유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가격 대비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 정도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공매도 세력이 말을 한다라는 게 꼭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장을 아래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뉘앙스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폴싱어라는 사람도 현재 기업의 가치가 비유가 조금 되게 극단적인데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이 닷컴 버블 때 그리고 1929년에 대공황 때보다 이 버블이 더 많이 꼈다는 거예요, 거품이. 그래서 기업 가치가 너무 거품 꼈어. 더 빠져야 돼. 팍팍 빠져야 돼. 약세장 아직 안 끝났어. 더 빠지게 돼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크게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조금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또 블룸버그가 써가지고 또 뭐 중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보도가 막 여기저기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월가에서 공매도 세력급으로 불리는 인간들은 지금 이렇게 멘트를 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마이클 버리가 지난주 FOMC 때 FOMC 직전에 셀, 매도해라, 팔아라 이런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처음 했는데 FOMC 직후에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이 사람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일 거예요. 엄청 청산당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트위터 계정이 사라졌어요. 계정 삭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영화 빅쇼트의 이제 실제 모델로 더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때 숏 잘 친 거죠. 공매도 잘 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방석에 앉은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공매도 하면 또 이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렇게 그냥 말아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나오는 이런 멘트들을 듣고 막연하게 막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낄 정도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지금 또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김크님은 또 이 100% 수익을 못 하셨어요. 안타깝습니다. 하긴 100% 수익 보셨으면은 저 커피 마시라고 또 하셨을 텐데, 네, 생각해 보니까는 못 파셨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 타이밍도 단기 종목은 타이밍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더 이익을 바라보려고 하다가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죠. 단기 대응하는 종목은 그런 점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단기 대응한 거 오늘 아침에 익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바빠가지고 타이밍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적당하게 미리 매도를 걸어 놓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저도 오늘 아침에 또 깨닫고 그만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저는 그냥 단기 대응은 단기 대응 정도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뭐 적절히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도 짚어볼게요. 지금 23,400달러를 넘어서 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23,000달러 위에서는 올라서 줬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을까 말까 뭐 그런 흐름들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400달러를 돌파해 줘야 지난해 8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용했던 저항 라인을 뚫어낼 수 있을 거고 25,000달러 반등에 성공한다라는 거는 200주 이동평균 위로 회복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약세장은 사실상 종료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반등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약세장에서 첫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뒤에 154%가 랠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54%가 이번에 랠리가 된다라면 57,900달러 가능하다. 이런 다소 60일 안에 가능하다. 이런 우리가 좀 듣고 싶어하는 멘트가 나와줬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PPT가 아니에요. 제가 업데이트한 게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아, 이것도 난감하네. 왜 이게 나왔지?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일단 이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22,3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 조정이 끝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22,6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이제 추가 호퇴 불가피하다. 그리고 추가 호퇴를 하게 되면 21,500달러에서 21,70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도 마이클 반데포페가 업데이트를 한 건 있긴 한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23,300달러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멘트를 해줬고 그래서 이런 지금 약간 시나리오죠. 22,300달러, 22,400달러가 지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숫자만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러 분석가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캐치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립토 토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23,400달러 지지가 이제 그러니까 지지선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자기는 숏 포지션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400달러가 여전히 굉장히 기준점이고 만약에 뚫어준다라면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황소 세력들 일 잘하고 있어. 지금 조정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잘 나가고 있어. 뭐 이런 멘트도 해줬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알트 단기 대응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서 도미넌스도 살짝 빠졌잖아요. 살짝 빠져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여지를 지금 만들어 준 건데 이걸 지금 이 크립토 토니는 황소 운전대 닫고 있는 사람 세력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T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여전히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거의 매일 반감기의 의미에 대해서 다른 형식으로 다른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반감기 500일 전에 항상 시장은 반등을 했고 반감기 이후에는 급등을 했다. 마찬가지로 반감기 직전 500일 동안 상승을 했고 이후 반감기 이후에는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상승의 폭이 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500일 전인데 이제 반감기 내년 4월까지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거야.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상승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반감기 이후에 급등을 할 거고 이번에 50만 달러 얘기하네요. 2025년 하반기까지는 50만 달러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감기 중심으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 역시 그래요. 저 역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100%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 반복성이 한 세 번에 걸쳐서 입증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분석가들의 분석도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감기 기준으로 한 분석들을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킹크님, 제가 꼭 마치 커피 사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돼버렸네요. 그냥 드린 말씀인데. 고맙습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케인 리서치가 발표한 내용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더리움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6%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은 오히려 29%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랠리는 비트코인이 주도했다라는 걸 이런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도미넌스를 봐도 그렇고 이더리움이 지금 아직 힘은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어요. 스멀스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슈가 좀 시장에 조금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포스 전환,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이 가격 반영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FTX 사태가 또 터지면서 더 그게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상하이 업그레이드까지 잘 돼서 스테이킹 이슈까지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시장에 좀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한번 펼쳐지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인 리서치가 또 얘기한 게 스몰캡 조금 시총이 낮은 사이즈가 낮은 알트코인들이 이번에 랠리를 벌였던 것도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알트코인을 끌어올려 준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죠? 지금 뭐 착한 부자님이나 아유 킹크님 아 고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저야 감사한데 뭐 자꾸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뭐 착한 부자님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단타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이 단기 대응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변수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1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엄청 잘 달려줬고 이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급등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미 투자자들의 진입들, 리스크 테이킹 어떤 그런 스탠스들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아케인 리서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비트코인이 약세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 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분 증명과 관련해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이자 수익이 더 확실하고 더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게 이제 더 증명이 된다라면 사실 웬만한 이자 수익 어디 기관 입장에서는 큰 돈을 어디 그냥 채권이나 주식에 넣는 것보다 이더리움에 그냥 스테이킹 해 놓는 게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더 저변에 확산되면 이더리움의 가치도 역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물론 당연히 잘 가져야 될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지분증명 전환 이슈가 조금 지금 아쉽게 시세에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3월에 단행이 잘 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그 전후 시점에서 이더리움도 조금 나름 의미 있는 랠리를 펼쳐주면 정말 아주 많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지 않나요? 크립토 허브 시티 20곳이 선정이 됐는데 30위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1위가 런던이에요. 2위 두바이, 뉴욕,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와 홍콩도 들어가 있고 파리, 밴쿠버, 방콕, 시카고, 뭐 삿포로, 뭐 테란, 시드니, 오사카, 쿠알라룸푸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참 기대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부산 이런 데가 지금 들어가 주면 좋은데 참 아쉽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권과 관과해서 멍 때리고 바보짓 하다가 이런 거 다 놓친 거죠. 참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런던이 1위라는 거,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 이런 곳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런던이 1위, 2위가 두바이라는 거, 이거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머릿속으로 약간 기본 상식 같은 차원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